상상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나한테 사랑에 빠지고 돈을 벌게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찐따 오타쿠여서 그랬는지 이런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 믿기시겠지만 이 버튼 하나로 사람이 움직이고 사랑에 빠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박이 나올 것 같아요. 네가 돈 좀 벌었다고 마탱이가 갔구나, 네가 종합 1등 작가 됐다고 마탱이가 갔구나.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 심리학 교수 설득의 심리학, 이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했던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제가 종합 1등을 한 역행자라는 책을 토대로 이 버튼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시장에는 매년 1만 권이 넘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 책이 1등을 할 거라는 큰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전 5가지의 버튼을 준비했고 딱딱딱딱 누르게 되면은 1등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허세라고 사기꾼 같다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설득의 심리학, 이 책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영상을 꺼주세요. 이거 모를 수가 있나? 우리나라에서만 한 150만 부에서 200만 부 정도 팔렸고 2002년이죠. 21년 된 책인데도 최근에는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막 5만원 10만원 넘게 거래가 되었다고도 해요. 전면 개정판은 엄청 두껍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자천같이 근본 없이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애리조나 주립대 심리학 마케팅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면서 설득이라는 주제로 평생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설득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아 이거 머리 아픈 거, 뭐 협상, 토론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는 설득이라는 의미를 이것보다 훨씬 넓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매 시간 매일 설득을 수백 번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켰어요. 유튜브에서 썸네일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그렇다는 건 이 영상의 썸네일에 설득이 된 거고 제가 초반에 어떤 말을 하면서 설득이 돼서 그래도 여기까지 보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도 그냥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광고부터 해서 친구들의 추천 등등등으로 해서 설득이 돼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뭐 아니면 여자친구를 사귀자라고 이야기할 때, 취직할 때, 상사와 대화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설득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거죠. 이걸 잘한다면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겠죠. 이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6가지 버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개정판이라서 9개 정도로 많아졌지만 9개 하면 안 볼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6개의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초반에는 굉장히 재밌고 웃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칠면조와 족제비가 나옵니다. 족제비는 칠면조를 잡아먹는 천적이에요. 그래서 족제비가 다가오게 되면 칠면조는 자동 반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쪼게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족제비에게 어떤 스피커를 달아줍니다. 칠면조의 아기가 칩칩칩이라는 소리를 내는데 그 스피커를 족제비에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족제비가 칠면조 곁으로 왔을 때 원래는 칠면조가 난리가 나겠죠. 공격을 하고 천적이니까. 근데 칠면조는 칩칩칩 나는 소리 때문에 족제비를 오히려 품어주고 아이처럼 돌봐줬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버튼이 존재를 하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호감을 살 수밖에 없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하거나 뭔가 사거나 일상생활에서 설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성의 원칙. 쉽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준다면은 나는 상대에게 자동으로 호감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도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원숭이 A랑 B가 있습니다. A, B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바나나를 줍니다. A에게는 바나나를 주고 B에게는 바나나를 아예 주지 않던가 반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B는 일을 시킨 사람을 때리거나 반만 받은 바나나를 내팽겨쳐 버린다고 해요. 이 공평이라는 심리는 단순히 인간만 가진 게 아니라 원숭이도 갖고 있는 심리 기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언가를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좀 더 호감을 갖게 되고 좀 더 좋게 보이게 된다는 게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중에 마케팅 회사를 하면서 마케팅도 판매를 하고 있죠. 제가 하는 가장 주된 전략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진짜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마케팅의 마케팅, 이별에 대한 정보면 이별에 대한 정보인 거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주게 돼요. 그 정보가 진짜 도움이 됐으면 자동으로 제 상품이 30만원이든 9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보를 받고 고마운 사람은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호감의 원칙이에요. 상대에게 호감이 있으면
설득이 더 잘 되고 더 잘 판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논쟁의 대상이죠. 근데 만약에 창조론을 믿는 사람에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창조론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이성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서 믿는 거기 때문에 설득을 할 때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미국에는 조지 클룬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예시인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창조론을 믿는 자신의 팬들에게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을 한두 시간, 10시간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막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팔로워를 모은 상태에서 상품을 소개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묻고 따지지 않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호감을 얻을 건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매력을 가꿔라.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신체적인 매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체적인 매력은 굉장히 상대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 왁구 보고 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사성.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냐, 아니면 우리가 닮았느냐, 나같이 찐따 오타쿠로 살았느냐, 유사성이 있으면 더 호감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흑수저나 찐따 오타쿠 출신 분들이 또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상대방을 칭찬하라예요. 저는 파티 같은 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뭔가 파티라는 것도 피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티 게임에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좀 괜찮은 평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30명, 40명이 오는 파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사실 인사하기도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그냥 쌩까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30명 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질문, 칭찬 한마디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진화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안 좋아하면 해칠 수도 있고 불안하게끔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인사도 하지 않고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파티에서 30명에게 인사를 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괜찮은 평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감의 원칙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칭찬을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증거입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3명의 여자가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장면이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하늘을 다 쳐다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증거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만약에 A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만약 대학교에서 평범한 학생이에요. 이 평범한 학생이 만나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다른 여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남자가 뭔가 엄청난 매력이 있구나, 되게 신뢰할 만하구나. 유튜브에는 가끔 재미난 영상들이 떠요. 홍대에서 선글라스를 쓴 되게 일반인이 경호인들과 함께 스타렉스에서 내립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그냥 사진을 찍고 와 대단하다라고만 해요. 거의 홍대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스타로 착각을 하게 되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판매한다, 매력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 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연출을 하면은 더 호감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상 초반에도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얘기만 나왔으면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이 150만 부가 팔렸고 너 이거 설마 안 읽었어? 너 병신이야? 라고 하는 순간 좀 더 사람들이 이 책이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권위 원칙입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권위자의 말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60만 뷰가 터졌는데 거기에 제목에 서울대 교수라고 일부러 써놨습니다. 대학 교수가 어떤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4년 전에 유튜브에서 연봉 10억을 만들어준 5권의 책이라는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내 인생을 바꿔준 5권의 책이라고 했다면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을 거예요. 연봉 10억, 집도 막 너무 좋은 어떤 청년이 5권의 책을 추천한다, 이렇게 권위자의 말로써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여부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5권의 책을 사고 모두 다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영상 초반에도 설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면 제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 교수가 미국의 굉장히 심리학 마케팅 교수로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만 150만 부를 팔았다, 이것도 권위를 한번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영상의 매력도를 높이고 설득을 하는데 용이하게 했던 거죠. 5번째는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뭐 이건 너무 대표적인 사례로 허니버터칩 사태가 있죠. 초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양을 적게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SNS에서 난리가 났고 고가에 거래되고 이거 자체가 엄청난 마케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 가서 지금도 허니버터칩을 볼 때마다 이건 가치가 좀 있나?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끔 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만약에 고기와 과일이 있어요. 내가 빨리 먹으면 배가 차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내 생존이 굉장히 불리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희소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마음이 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상한 마케팅에서 정말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병원 마케팅이 거의 전국 1등이에요. 가끔 가다가 강남 병원장님들을 우연히 만나게 될 때가 있어. 그때마다 모든 병원장님들이 이상한 마케팅을 압니다. 이걸 맡기려면은 두세 달 정도 걸리고 뭔가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두세 번 탈락한 병원장님들이 주변 원장님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 넣었는데 탈락했어.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마케팅 수주를 하기 위해서 난리법석이고 막 구걸하고 그러는데 이상한 마케팅은 오히려 고자세를 취하고 몇 달이 걸리고, 이건 전략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 병원장 분들에게 굉장히 각인되는 효과, 희귀하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인들을 통해서 건너서 청탁이 와요. 이게 바로 희소성의 원칙인 거죠. 6번째,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문간에 한 발 들여넣기라는 전략이 있어요. 판매사원이 뭔가를 판매하려고 할 때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살짝 문을 연 상태에서 발을 살짝만 걸치게 되면은 뭔가 설득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면은 경찰서 가죠. 90년대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방문 판매가 굉장히 흔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상이랑은 맞지 않지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살짝 문이 열리고 거기에 발만 들여놔도 더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의미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일관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결정한 것, 구매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서 우리는 옛날에 천동설을 믿었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론에서 진화론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박해와 반발이 있었죠.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깨지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자의식에 엄청난 상처를 주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이 책에는 재미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낮은 공 던지기라는 게 있어요. 이 낮은 공 던지기의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중고차 구매라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중고차 거래에서 굉장히 허위 매물이 많았어요. 만약에 내가 1,500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데 매물이 1,0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전화하고 수원으로 달려가요.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1,000만 원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면 그 차가 없어서 다른 걸 소개받아서 다른 걸 사게 돼요. 이 허위 매물 전략이 없어지지 않았던 건 정말 잘 통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속 살아남았던 전략이겠죠. 우리는 중고차를 사기로 결심했어. 수원 중고차 거기에 연락을 했고 거기에 갔어. 그 행위 자체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설령 허위 매물이고 짜증나더라도 그냥 사야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초사고 글쓰기라는 책을 판매하고 있어요. 한 달에만 저에게 1억 정도의 수익을 벌어다주는 효자 상품이에요. 전액 환불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을 원한다면 환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초사고 글쓰기라는 책을 다 본 사람에게 너 이 책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한번 블로그에 써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쓰면서 이 책이 왜 좋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한 번 더 확신, 일관성을 지키게끔 유지시키는 거죠. 초사고 글쓰기를 보고서 좋은 글을 썼던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가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게 돼요. 이게 바로 일관성의 원칙을 이용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역행자라는 책 같은 경우에도 많은 행위들을 시켜요. 작은 행위들, 블로그를 해라,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봐라, 5분 10분 정도 책을 덮고 산책을 하고 와라, 이런 작은 행위들을 이 역행자라는 책에서 유발을 하는데 일관성의 원칙을 유도하는 행위일 수 있겠죠. 이런 가스라이팅 덕에 40만 부가 팔렸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청 코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 인간은 뭔가 받으면은 그거에만큼 돌려주고 싶은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된다. 두 번째, 호감 원칙. 신체적 매력을 높이거나 유사성을 찾거나 상대방에게 칭찬하거나 잦은 노출을 하거나 이런 행위만으로도 호감도를 무의식적으로 높일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 증거. 우리 인간은 세 명이서 뭔가 하늘을 치켜세우는 행위를 하면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하늘을 보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자동 판단을 하게 돼 있다.
있습니다. 네 번째는 권위의 원칙. 인간은 뇌를 아끼기 위해서 권위자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생각정리법, 이러면은 뭐 당연히 관심이 갖게 되는 거죠. 희소성의 원칙. 뭔가 사라질 수 있는 것, 희소한 것에 대해서 더 고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샤넬이나 이런 기업들이 한정 판매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거겠죠.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일관성의 원칙. 인간은 한번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유지하려는 그 심리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두세 가지 전략이 더 있는데 9가지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제 6가지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전이 있어요. 설득의 심리학은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설득의 심리학이나 마케팅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문 판매를 아무리 잘하는 설득 기술이 있더라도 상품 자체가 별로면은 결국에 그 상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욕밖에 들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했어. 그러면 진짜 최대로 5만에서 10만 부까지 팔 수는 있어요. 2, 30만 부 이상 절대 팔릴 수가 없습니다. 책이 진짜 잘 되려면은 본질이 좋고 좋은 책이어야만 이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사회적 증거가 되면서 잘 팔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의 심리학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책이라는 증거겠죠. 그래서 뭐 픽업 아티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 꼬시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을 가꾸는 것. 남성이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살고 책을 읽어서 지능을 높이고 외모를 가꾸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픽업 아티스트 대학법을 익힌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없겠죠. 깡통을 마케팅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꼭 읽어보면 좋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어떤 상품이라면 상품의 본질을 높인다던가, 나라면은 나의 본질을 높이는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본질을 먼저 갖추는 것이다 라는 걸 전하면서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준 설득의 심리학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